브레이크 라인 터졌어! 상우가 외치며 사고 버스를 필사적으로 멈춰 세우던 그 순간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절단 흔적이 있습니다. 최상우 견습생의 서명이 여기 있네요. 감사팀의 차가운 목소리. 회장 숨겨둔 아들, 특혜, 사고까지 덮어. 인터넷에 떠오른 악성 기사의 상우는 절망했다. 최 견습생,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전락했다. 상우는 무너져 내렸다. 위험과 소문, 침묵이라는 세 가지 칼날이 동시에 그를 찔러왔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시외버스 종점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무거운 바퀴들이 거친 아스팔트를 밟으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그 사이사이로 종점 맞은편 국밥집에서 끓어오르는 파김치찌개의 구수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마지막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려 각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막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기 전 종점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우편함을 습관처럼 건드렸습니다. 녹슨 금속 표면이 손끝에 차갑게 닿으며 삐걱하는 소리를 냈죠. 비어있는 우편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상우는 왜 매일 이 우편함을 확인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 작은 의식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끝이네. 상우는 버스 옆에 서서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군 제대 후 이곳에서 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2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지만 이제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차고지로 향했죠. 첫 차는 6시였습니다. 주로 공장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이른 아침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셨습니다. 상우는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짐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늘 떠들썩했고 직장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잤죠. 상우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지 않으려고 늘 신경 썼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천천히, 출발할 때도 천천히.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을 나르는 일은 그 사람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종점 근처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국밥집 아주머니는 늘 상우에게 반찬을 더 주시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마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타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는 분들, 친척집에 다녀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했죠. 어르신들은 대부분 상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기사님 고생 많으세요. 조심히 운전하세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수진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홀로 상우를 키워내셨던 분이었죠. 상우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고 어머니에게도 상우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우가 5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낮 시간에 버스 운행이 없을 때는
원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행정학, 영어, 한국사를 공부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보곤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버스 운전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고 표지에는 김수진 수첩이라고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기차표와 버스표 그리고 공사장에서 싸온 도시락에 대한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오늘 야근 도시락 2개 쌌다. 기차표 1장 샀다. 서울역까지. 새 구두 1켤레 샀다. 검은색 같은 소소한 일장들이 어머니의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가끔씩 광수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광수와 함께 한강 나들이 갔다. 광수 생일 선물 준비했다. 넥타이로 정했다. 광수에게 편지 보냈다. 답장이 올까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죠. 어머니의 글씨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볼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그 광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셨을까요? 첫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좋은 친구였나요? 상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매표소 안쪽에서 김말자가 뜨거운 칼국수를 호호 불어가며 먹고 있다가 상우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야근할 때는 뜨거운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해. 국물에 힘이 있다고.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올해 82살인 말자는 종점의 풍경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투로 상우를 챙겨주었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꼿꼿한 등과 흔들림 없는 진득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죠. 말자는 이 종점에서 30년 넘게 매표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상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이곳에 올 때부터 계셨던 분이었죠. 말자 할머니, 오늘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응, 칼국수 한 그릇 후루룩 마셨어. 면발이 쫄깃하니 맛있더라. 너도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어야 해.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자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말자는 어머니와 동갑내기였고 젊은 시절 같은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죠. 그날도 종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단 하나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구석 벤치에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오랫동안 현장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친 손에 굳은 살이 눈에 띄었죠. 노인은 종점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매표소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상우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강수,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 그룹 D건설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 종점에서는 그저 검은 모자를 쓴 조용한 노인일 뿐이었죠. 상우는 마지막으로 버스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점검을 마쳤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상태, 무늬 개폐 여부, 안전벨트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했거든요. 사람을 태워낸다는 건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준다는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우는 작은 소망을 담아 중얼거리며 차고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안전하게. 종점의 가로등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의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상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새벽 막차가 종점에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죠. 상우는 마지막 승객인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버스에서 내리시는 것을 도와드린 후 습관처럼 종점 우편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느라 어깨와 목이 뻐근했거든요. 우편함에 손을 대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텅 빈 금속함에서 나는 공허한 울림이 있어야 했는데 오늘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우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죠. 설마 정말 편지가 들어있을까요? 우편함을 열자 상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한 크림색 봉투 하나가 우편함 안에 정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한쪽 모서리에는 붉은 왁스로 찍힌 정교한 도장이 선명했죠. 상우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상우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보낸 이를 확인하는 순간 상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디건설 회장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단정한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받는 사람 난에는 최상우 기사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건설이라면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곳의 회장 비서실에서 왜 자신 같은 버스 기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왁스 도장이 깨지지 않도록 천천히 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서는 고급 용지에 인쇄된 공문이 나왔습니다. 상우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디건설 현장 견습 장학생 선발 결과 통지서. 최상우님, 귀하는 현장 안전 및 운송 실무일기 견습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근 일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디건설 본사 로비입니다. 복장은 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출근 당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회장 비서실로 연락 바랍니다. 상우는 편지를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신이 언제 디건설에 지원서를 냈다는 말인가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지원을 했지? 상우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최근에 뭔가 지원서를 낸 것이 있었나요? 한 달 전 버스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간단한 양식에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서 냈을 뿐이었죠. 그런데 잠깐 그 자기소개서 마지막 부분에 뭔가 적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자기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덧붙였었거든요.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적었던 문장이었는데요.
어머니 김수진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태워낸다는 건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준다는 거라고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우는 편지를 들고 매표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자 할머니에게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매표소에서는 말자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를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호호 불어가며 드시고 계셨죠. 상우가 다가가자 말자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우야, 오늘은 좀 늦었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영 이상하구나. 할머니,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편함에 이런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상우는 크림색 봉투를 말자에게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순간 말자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상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편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큰 봉투가 우편함에서 나왔다고? 그것 참 신기하네. 우리 종점에서 이런 고급 편지가 나오다니 정말 운수가 대통이야. 말자는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왁스 도장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시기도 하고 디건설이라는 회사명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축하해야겠네, 상우야.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야. 디건설이면 큰 회사잖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지원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런 편지가 올 리가 없잖아요. 글쎄다, 상우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어쩌면 누군가가 내 실력을 알아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실함을 높게 평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말자의 대답은 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 같았거든요. 이때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검은 모자의 노인이 상우와 말자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우는 노인의 시선을 느꼈지만 차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낯선 분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대신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합격이라는 글자도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상우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아마도 좋은 기회라면 용기 내서 잡아보라고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윗도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밤새 찬찬히 생각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디건설은 정말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 같은 평범한 버스 기사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집에 들어가 볼게요.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그래,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고 푹 쉬어. 그리고 상우야. 말자가 일어서려는 상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좋은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내 어머니도 분명 그걸 바라셨을 거야. 상우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고 종점을 떠났습니다. 차고지로 향하는 밤길에 상우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혼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검은 모자의 노인은 상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매표소 쪽으로 걸어갔죠. 말자와 노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전달됐습니다.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자씨. 수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라도 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건설 본사는 상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지상 40층의 유리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로 치장되어 마치 궁전 같았죠. 상우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적금을 깨서 급하게 사온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상우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걸음걸이부터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죠. 상우만 혼자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상우가 다가가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현장 견습생으로 합격 통지를 받은 최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첫 출근인데요. 아, 최상우님이시군요. 이미 연락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회장 비서실로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죠. 최상우님이시죠? 저는 회장 비서실 김 과장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상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을 직접 만난다니요. 견습생인 자신이 왜 회장을 만나야 하는 건가요?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회장님을 직접 만난다고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40층에 멈췄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죠. 양쪽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공사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원목문이었고 문손잡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최상우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문이 열리자 상우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실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종점 벤치에서 봤던 검은 모자의 노인이었거든요. 다만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고 있어서 백발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최상우 군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강수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게감이 있었죠.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점에서 뵌 분이 회장님이셨다니요. 상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종점에 가끔 가보곤 하네.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말이야. 도강수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쓴 글을 읽었네.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보았어. 도강수가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상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왜 이분이 알고 계시는 걸까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광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강수는 창밖 공사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수많은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는 현장에서 시작했네. 망치 들고 시멘트 나르는 일부터 했어. 자네도 현장에서 시작해보자. 버스 핸들 대신 안전모를, 승객들 대신 현장 근로자들을 지키는 일 말이야. 상우는 회장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선발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설 경험도 없고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일 뿐인데요. 자네 어머니 김수진을 내가 알고 있네. 도강수의 말에 상우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있다니요. 그분과는 오래전 인연이 있었어. 70년대 초반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 그때 나는 막노동꾼이었고 수진 씨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 상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그 광수라는 분인가요? 도강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름을 상우가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나? 어머니 일기장에서 봤습니다. 광수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거든요. 도강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벽장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젊은 남녀가 한강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수진, 내 청춘의 이름이었지.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상우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옆에 선 남자는 지금의 도강수 회장을 닮았지만 훨씬 젊고 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우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현실도 밀려왔죠. 그럼 자신은 혹시 이분의 아들인 건가요? 회장님, 그럼 저는... 아니야,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니네. 자네 아버지는 따로 계셨어. 건실한 공사장 선배였지.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어. 도강수의 말에 상우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수진 씨와 나는 젊은 시절 서로 좋아했었어.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갔지. 나는 사업을, 수진 씨는 가정을 택했어. 헤어질 때 우리는 약속을 했어. 도강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과거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가 성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을 꼭 도와주자고 약속했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 상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죠. 그날 오후 도강수는 직접 상우를 신축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건설 현장은 상우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배수 펌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안전이 생명이야.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도강수가 설명하는 동안 상우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길은 안전에 대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죠. 갑자기 상우의 눈에 위험한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저기요, 금속 가림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고정 상태가 불안해 보입니다. 바로 그때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상우가 재빠르게 뛰어가서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위험합니다. 줄 팽팽하게 잡으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현장 작업자들이 상우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고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초보치고는 시야가 정말 좋네요. 10년차 안전관리자보다 낫습니다.
도강수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역시 사람을 보고 뽑는다고 했지. 수진이의 아들답네. 상우가 디건설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오후에는 운송 동선을 확인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우가 사무실 복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근처 휴게실에서 임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상우가 지나가자 대화가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이미 귀에 들린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청년 회장님이 숨겨두신 아들이래. 어머니 성함이 김수진이라고. 그분이 회장님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다던데. 비서실에서 직접 합격 통지를 보냈다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야. 다른 지원자들은 시험도 못 봤다면서. 공정하지 않아. 상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메었죠. 자신은 정당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불공정한 특혜로 보였던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 해주신 거 아닐까? 학비도 대주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채용한 거지.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입사했는데 불공평하다. 상우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처럼 느껴졌거든요. 수요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방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회장 숨겨진 인연으로 현장 채용 논란. 기사 내용은 짧았지만 파장이 컸습니다. 상우와 도강수 회장의 관계를 추측하는 내용이었고 특혜 채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죠. 상우는 신문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회사 밖에서도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무슨 일인지 뻔하네. 회장님도 참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에 상우는 도시락을 들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지만 젓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도강수 회장님께 피해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도강수 회장이 상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상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곤란하신 것 아닌가요? 신문 기사도 나왔고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도강수는 잠시 답하지 않고 벽장 서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김수진이 방직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김수진, 정말 내 청춘의 전부였지.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어.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거든. 상우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현실도 밀려왔죠. 어머니와 이분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장님의 아들인 건가요? 아니야, 상우군.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잖나. 자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공사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이었지.
나보다 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상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신문 기사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버스회사 동료 기사들도 상우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퇴근 후 종점에 들렀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상우야. 너 요즘 대기업 다닌다며?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네.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신문에 나온 거 봤는데 진짜 그 회장하고 특별한 사이야? 동료들의 말투에는 축하보다는 의심과 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 그냥 견습생으로 배우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기사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상우야, 이해는 하는데 좀 갑작스럽긴 하다. 우리는 왜 이런 기회가 안 오나 싶고 담 넘어간 느낌이랄까? 뭔가 석연치 않아. 상우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D건설에서도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주말에 집에 돌아온 상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자 할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상우야, 괜찮니? 신문 기사 봤는데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어. 할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어요. 상우야,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다 알아줄 거야. 진실은 항상 드러나는 법이거든. 말자의 따뜻한 말에 상우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죠.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상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신입 견습생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 아래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스럽다.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회사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나? 상우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강수 회장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금요일 퇴근길이었습니다. 도강수 회장과 상우는 현장 점검을 마치고 공사장 셔틀버스에 함께 탔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비 때문에 도로는 무릉덩이 투성이었고 가시거리도 나빴죠. 버스에는 현장 근로자들 10여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우는 습관적으로 버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음, 진동, 브레이크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귀에 들어왔죠.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해온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내리막 코너를 돌 때였습니다. 상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평소와 달랐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반응도 조금 늦었습니다. 상우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브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우가 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상우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버스의 미세한 진동, 평소와 다른 엔진음, 그리고 무엇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의 미묘한 차이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신호들은 대형 사고의 전조일 수 있었습니다. 에어 압력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 주세요. 상우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지만 기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승객이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제가 이 길을 몇 년째 다니는데. 그때 앞에 급한 내리막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도로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죠. 상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지금 당장 비상 브레이크 준비하세요. 상우가 긴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운전석 옆으로 재빠르게 이동했죠. 다른 승객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당황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페달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런 저항감도 없이 바닥까지 내려갔죠. 브레이크가 완전히 먹통이 된 것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터졌어요. 모두 단단히 잡으세요. 상우가 큰 소리로 외치며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어를 저속으로 변경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당겼습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차가 뒤집힐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도로 옆 노면의 턱과 요철을 이용해서 마찰력을 높였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확인하세요.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상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패닉이 가장 위험했거든요. 기사님, 핸들을 제가 잡겠습니다. 계속 기어 조작 도와주세요. 상우가 핸들을 잡고 차량의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도로 옆 가드레일에 살짝 차체를 비비면서 속도를 줄여갔죠.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강수 회장도 상우의 지시에 따라 단단히 좌석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상우의 침착한 대응을 보며 안심하고 있었죠. 마침내 상우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 덕분에 버스는 길가 모래 둔덕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사고는 면했지만 모든 승객들이 아직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천천히 조심해서 내리세요. 상우가 승객들을 하나씩 도우며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명이 가벼운 멍이 든 정도였죠. 도강수 회장이 상우에게 다가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우군,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 참사가 날 뻔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챘나? 버스 운전 경험이 있어서 브레이크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상우에게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고를 막은 영웅이 되어야 할 상우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상우가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최상우 견습생입니까? 어제 사고 관련해서 긴급 조사가 있으니 즉시 회사로 출근해 주세요. 상우는 의아했지만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내부 감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버스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 라인의 인위적인 절단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 불량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정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니 최상우 견습생의 서명이 있습니다. 감사팀원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정비 점검을 하고 서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검할 때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브레이크 라인도 멀쩡했고요. 상우가 억울하게 말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점검한 후에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상우의 서명이 있는 점검표와 고의로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 게다가 상우가 사고를 예상이라도 한 듯 미리 경고했다는 점도 의심을 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익명의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숨겨둔 아들, 특혜 채용에 이어 사고까지 은폐 시도.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우가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며 이번 사고도 자작극이라는 내용이었죠. 회장을 구해서 영웅이 되려고 일부러 사고를 만들었다는 억지스러운 추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상우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특혜로 들어온 사람은 다르네. 이런 위험한 사람을 왜 채용했나? 자작극으로 영웅 코스프레 하려고 했구나. 대기업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다. 상우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승객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강수 회장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이사진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회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를 즉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언론과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세요. 회사 이미지와 주가를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상우에게 공식 통보했습니다. 최상우 견습생, 사건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당분간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상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회장님도 이제는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도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개인보다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출근 정지 처분을 받은 상우는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들과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함과 무력감이 상우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상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지만 상우는 그 미소조차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과거를 남겨두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을까요? 목요일 밤 비가 그치고 난 후였습니다. 상우는 답답한 마음에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말자 할머니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들만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적막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종점에 도착하니 말자가 매표 창구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할머니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상우가 다가가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우야, 많이 힘들었지? 뉴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더라.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것 같아.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심지어 사고를 일부러 낸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말자는 뜨개질을 멈추고 상우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우야, 미안하다. 이제는 정말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겠어. 말자가 일어서서 매표 창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철상자를 가지고 나왔죠.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고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열 때가 됐다. 수진이가 나에게 맡긴 마지막 부탁이야. 말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열렸죠. 상자 안에서는 오래된 편지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들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수진에게, 광수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야, 여기 앉아라. 내가 꼭 알아야 할 긴 이야기를 해줄게. 말자가 벤치에 앉으며 상우에게 손짓했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말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절친한 친구였어. 70년대 초반 우리는 같은 방직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지. 그때가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 말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절에 광수라는 청년이 있었어. 지금의 도 회장님이지. 그때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지.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옷은 시멘트 가루투성이었어. 상우는 숨을 죽이고 말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 회장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해 보니 신기했습니다. 수진이와 광수는 우연히 만났어. 수진이가 공장 근처 국수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광수가 들어왔지. 돈이 부족해서 라면 하나만 시켰는데 수진이가 자기 반찬을 나눠줬어. 그게 시작이었지. 말자가 편지 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수진의 깔끔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둘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어. 수진이는 몰래 도시락을 싸서 광수가 일하는 공사장에 가곤 했어. 광수도 쉬는 날이면 수진이와 한강에 나들이를 갔지. 그때 찍은 사진이 회장님이 보여준 그 사진이야. 상우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 광수는 더 큰 꿈이 있었고 수진이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지. 광수는 건설업에서 성공하고 싶어 했고 수진이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 말자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도강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기로 했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꿈이 달랐거든. 하지만 헤어질 때 아름다운 약속을 했어. 상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습니다.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을 꼭 돌봐주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약속했어. 말자가 오래된 편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도강수의 젊은 시절 글씨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때 내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봐줄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라고 적혀 있어. 상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너는 도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최영수라는 분이셨어. 광수와 같은 공사장에서 일했던 선배였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정말 좋은 분이었어. 말자의 설명에 상우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내 아버지와 수진이는 진짜 사랑이었어. 광수와는 첫사랑이었지만 영수와는 운명이었지. 영수는 수진이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수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곁에서 지켜줬지. 너를 무척 사랑했어. 내가 5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수진이와 너 걱정만 했어. 상우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진이는 그 후로 혼자서 너를 키웠지.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영수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 말자가 최신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긴 편지야. 도 회장님에게 꼭 전하라고 했지.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광수야,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니? 나는 이제 떠나지만 상우를 부탁해. 그 아이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 정말 소질이 있어.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늘 승객들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 기회가 되면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야. 상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도 회장님께 전했어. 그리고 회장님이 내 자기소개서에서 수진이 이름을 보고 바로 움직인 거야. 말자가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보낸 답장이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수진님의 아들 상우에게 견습생 자격을 제안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그럼 그 합격 통지서는 내가 우체국에서 받아서 종점 우편함에 넣었어. 내가 막차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거든. 수진이도 그걸 바랐을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상우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어머니와 도 회장님의 오래된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문 속 부정한 특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약속과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 후 상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보여준 편지들을 가지고 도강수 회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상우가 회장에게 연락하기도 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말자 할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상우야, 큰일 났어. 도 회장님이 오늘 오후에 종점으로 온다고 하셔. 그것도 기자들을 데리고 말이야.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종점으로 온다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글쎄다, 아마 이 모든 소동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너도 와야 할 것 같구나. 상우는 서둘러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금요일 오후 3시 회장의 검은색 승용차가 종점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여러 대의 취재진 차량들이 몰려들었죠. 순식간에 조용했던 종점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방송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까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나오신다. 빨리 카메라 준비해.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우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고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강수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낡은 시계탑 아래에 급조된 기자회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종점 직원들과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강수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그의 옆에 서 있었고 상우는 그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최상우 씨와의 정확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브레이크 사고 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도강수 회장은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숨김없는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최상우 군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거든요.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40여 년 전 저는 가난한 건설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이었죠. 그때 김수진이라는 한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상우는 회장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수진 씨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고 수진 씨는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아름다운 약속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을 반드시 돌봐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회장님의 순수했던 사랑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김수진 씨는 나중에 최영수라는 훌륭한 분과 결혼해서 상우를 낳았습니다. 최영수 씨는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상우가 어렸을 때 공사장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강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홀로 상우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상우가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출신으로서 현장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회장이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최상우 군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선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사람을 지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종점으로 진입하던 시내버스 한 대가 빗물에 미끄러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플랫폼의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해. 모두 피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반대로 위험한 버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든 분들 즉시 뒤로 피하세요. 어린이와 노약자 먼저요. 상우가 큰 소리로 외치며 버스 운전석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당황해하며 브레이크를 연신 밟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침착하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절대 한 번에 당기면 안 됩니다. 상우가 기사 옆에서 페달 반응을 빠르게 확인하고 도로에 놓으면 상태와 경사도를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조작해서 차량을 비스듬한 각도로 유도했습니다. 지금 기어 넣으세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고요. 상우의 정확한 지시 덕분에 버스가 점점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플랫폼 직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 여러분, 천천히 안전하게 내리세요. 가장 위험했던 오른쪽 승객분들부터 먼저 내려주세요. 상우는 문을 열자마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앉아있던 승객들부터 차례로 도와서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특히 조심스럽게 도왔죠. 전체 과정이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응에 모두가 감탄한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프로페셔널이네.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도강수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접 보신 것이 바로 진짜 현장입니다. 이론이나 학벌이 아닌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진정한 기술과 마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과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능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현장 실무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새벽, 종점에는 여전히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연 냄새와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아침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우가 안전모를 쓰고 종점에 나타났습니다. 가슴에는 디건설 현장 견습 일기라고 적힌 패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에는 현장 기초안전 교육을 담당했고 점심시간에는 운송 동선 최적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현장을 순찰하며 안전 점검을 했죠. 하지만 퇴근길에는 여전히 종점으로 돌아와 막차 운행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시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우야, 오늘도 고생 많았네. 말자 할머니가 매표 창구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구 안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김수진의 약속 마이너스 사람을 지킨다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안녕히 계셨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응, 오늘은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었어. 시원하니 좋더라. 상우는 말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종점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현장 관리자의 눈으로 주변 안전시설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상태, 보도블록 상태, 안전펜스 점검까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죠. 그때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종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강수 회장이었습니다. 요즘 회장은 종종 종점을 들러 상우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우군, 오늘 현장은 어땠나? 오늘은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작업을 일시 중단시켰어요. 잘했네. 안전이 최우선이지. 두 사람은 국밥집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상우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격식을 차렸지만 이제는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회장님, 다음 주에 있을 대형 현장 착공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상우군도 참석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게.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견습생이지만 회장의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종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도강수가 혼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상우군, 요즘 어떤가? 회사 생활에 적응됐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실제로 상우에 대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상우의 진짜 실력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상우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나? 수진 씨께 안부 전해드렸나? 네, 회장님 안부도 전해드렸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도강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상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진 씨 산소에 가져다 놓으려고 준비했는데 자네가 전해주면 좋겠어. 봉투 안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어느 주말 저녁 상우는 도강수 말자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는 종점에서 들리는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도강수가 무릎을 꿇고 산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늦었지만 우리의 약속을 지켰어. 상우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상우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도 사람들을 지켰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말자 할머니도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수진아,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너도 하늘에서 뿌듯해하고 있을 거야. 산소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강수가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상우군, 내년에는 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네만큼 현장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드물어. 체계적으로 배우면 분명 훌륭한 안전관리자가 될 거야. 상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종점에서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막차들이 하나둘 차고지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도강수와 함께 마지막 버스들을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이 있죠? 오전 6시 첫 차 시간에 맞춰서 레미콘 트럭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안전한 동선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도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은 새벽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내일도 함께 가보자. 네, 회장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막차가 플랫폼을 떠나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상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도강수와 상우는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종점의 가로등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우 군도 수고했어. 내일 새벽에 또 만나자. 상우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자신도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우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상우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현장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점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우의 발걸음은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